새해가 되면 모든 월가의 투자은행이나 국가경제기관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이 그의 경제 전망을 합니다. 재밌는 점은 지난 20년간 나온 전망 중에 비슷하게 맞는 것까지 쳐줘도 맞을 확률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전 세계 최고 브레인이 모였고 업계를 가장 잘 안다는 전문가들도 먼 미래는커녕 당의 전망을 맞추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석유 섹터 같은 곳은 오펙 같은 카르텔이 존재하고 정치나 심지어 날씨까지도 영향을 주는 섹터이기 때문에 신도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유 시장을 예측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이에 당사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변수 또한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피지컬 마켓과 페이퍼 마켓이 존재하는 선물 시장은 펀더멘털만으로 움직이지 않고 단기적으로는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전망을 맞추는 건 불가능하지만 베팅하는 건 확률이 50%라 쉽습니다. 본인이 홀짝을 선택하고 내가 맞니 내가 틀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유치 짬뽕입니다. 결과는 신도 모르고 그렇다면 본인 논리에 더 맞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 하락의 이유. 미국 에너지 기구에서 작년 시장을 리뷰한 보고서에 의하면 상반기는 전 세계 원유 재고가 8분기 연속 감소하는 와중에 전쟁으로 인한 수급 걱정으로 2014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동안은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와 미국과 전 세계적인 비축유 방출 프로그램으로 원유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감소했다고 서술했습니다. 유가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SPR을 보면 12월 마지막 주에 2.7밀리언 배럴이 방출되었고 이번 주에 2.4밀리언 배럴을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바이든의 명령으로 작년 한 해 방출된 미국의 SPR의 양이 무려 221.3밀리언 배럴이었고 전 세계적으로는 그보다 더 많았습니다. 바이든 명령 이전에 이미 올해 방출하기로 계획된 양이 있지만 현재 환매하려는 상황인 만큼 미국 에너지부는 기존 계획은 취소할 거라고 합니다. 만약 취소하지 않는다면 30밀리언 배럴 정도 더 방출될 수도 있지만 작년과는 비교될 수 없는 양입니다. 현재 거래 중인 2월 물에서 3밀리언 배럴을 시작으로 환매할 거라고 발표했었는데 소식통에 의하면 최근 DOE에서 경매를 실시하여 몇 건의 오퍼를 받았지만 너무 비싸다고 거절하면서 환매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선물 시장에서 직접 사면 선물 가격을 올리는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매 방식을 택한 것 같습니다. 관계자는 DOE가 $70 근처로 고정된 가격에 사들이려고 하므로 가격이 맞지 않다고 합니다. 공화당은 올해 가장 먼저 채택할 법안이 국가 공유지에 더 많은 에너지 개발 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한 SPR 방출을 방지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공화당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급진적인 에너지 정책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SPR을 남용했다고 전하면서 SPR의 향후 사용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유가가 급락하면서 언론에 나오는 이유 또한 경기 침체 우려와 중국의 수요 우려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문제는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의료 붕괴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게 대세입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 연휴 이후 코로나 감염이 피크를 찍고 내려오면서 보복 관광 심리를 타고 인구의 이동이 급증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단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와 아직 코로나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글로벌 항공 수요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꽉 막혀있던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이 중국 정부의 제한 조치 해제로 오는 8일부터 재개됩니다. 3년 동안 이날만 기다려온 동남아 국가들은 유럽이나 다른 곳들과는 달리 코로나 위험에도 불구하고 문을 활짝 열고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방콕 김원장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 해 평균 중국인 관광객 1,000만 명이 찾는 관광대국 태국.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대신 백신 접종 증명서와 코로나 치료비 보험에만 가입하면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เชื่อมั่นว่าใครก็ตามที่เดินทางเข้ามา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ยังใช้มาตรฐานเดียวคือมาตรฐา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ไม่ใช่ไปทำตามกรณีที่เกาหลีครับมีนักท่องเที่ยวจีนนะครับหนีออกตอนที่ช่วงเทียบกับประเทศอื่น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 인도네시아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중국 발리간 직항편이 속속 개통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중국 관광객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도 특별히 강화된 방역 조치가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 남은 문제는 경기 침체입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월가 금융사의 70%가 올해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합니다. 경기 침체의 주범으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한 연방준비제도를 꼽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로 전환할 수 있다는 기사도 쏟아집니다. 역사상 지금처럼 경기 침체를 생중계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매일 뉴스마다 경기 침체를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 연방준비제도의 의원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방송에 출연해서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으며 경기 침체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레디트 스위스, 골드만삭스, HSBC, JP모건,
모건 스탠리 등을 포함 30% 정도는 침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경제가 수축할 것이라고 답한 전문가들도 많은 수는 경기 침체의 정도가 가볍거나 완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연준이 물가 상승률만큼이나 요즘 자주 언급하는 게 고용지표입니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오히려 금리 인상 우려로 증시가 하락하곤 했습니다. 굿 이즈 배드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주식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보통 유동성과 실적이라고 하는데 유동성이 줄어드는 걱정이 실적 장세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고용지표가 잘 나왔는데 임금 상승률이 둔화한데 안도하며 증시가 2% 이상 올랐습니다. 연준의 긴축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지만 다음 주에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 모를 정도로 시장 마음입니다. 역대급으로 금리를 올리는 와중에도 역대급으로 낮은 실업률과 견고한 고용지표를 보여주는 것도 놀랍습니다. 사실 고용은 늘면서 물가에 영향을 주는 임금 상승률이 낮다는 건 경제에 굉장한 플러스입니다. 고용지표만 보면 경기 침체가 오는 건지 이해합니다. 에너지 위기론이 퍼진 유럽은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쟁 전 가격 밑으로 내려왔고 경제 지표들은 좋지는 않지만 예상보다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불안정한 경제 재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회한 데다 재정 부양을 추진하면서 위안화는 강세를 보이고 경기 회복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역대급 석유 소비를 기록하면서 세계 석유 시장을 캐리하고 있습니다. 생산량 세계 최고의 유전인 미국 퍼미안 지역이 5년 이내에 정점을 찍을 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미엄 유정의 3분의 2 이상이 시추된 상태이고 티어2와 티어3 유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골드만삭스 에너지 세미나에서 퍼미언에서 가장 지분이 큰 PXD의 CEO는 2030년에 퍼미언 예상 생산량을 기존 하루 8밀리언 배럴에서 하루 7밀리언 배럴로 낮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새롭게 시추한 유정은 점점 피트당 더 적은 양의 오일을 생산 중이고 오일 함량 또한 줄어들면서 50% 밑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퍼미안이 주도하는 미국 셰일은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생산량 증가의 90%를 제공하면서 미국이 사우디를 제치고 최대 생산국이 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셰일의 침체는 세계가 더 이상 필요시마다 신속하게 생산량을 늘릴 수 있었던 스윙 생산자로서의 셰일에 의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BOA는 미국의 공급이 이미 실질적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생산량은 여전히 코로나 전보다 하루 약 1밀리언 배럴 적습니다. 더욱이 유가가 올랐음에도 올해 증가율은 56만 배럴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불확실한 경제와 정치 상황뿐 아니라 인건비와 장비 비용이 치솟았고 주주에게 더 많은 현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압력 때문에 투자가 늘지 않습니다. 기존 ESG 기조와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 역시 씨가 말랐습니다. 공급에 문제가 없다면 머리에 총 맞았냐는 댓글도 있던데 공급 문제가 없는데 작년에 SPR에서 221.3밀리언 배럴을 방출한 바이든이 머리에 총을 맞은 것 같습니다. 역대급 SPR을 방출하는 중에도 바이든은 사우디를 방문해서 증산을 요구하고 선거 일주일 앞두고 나중에 SPR을 환매해 줄 테니 기업에 증산하라고 방송할 정도였습니다. 작년 미국의 SPR 하루 평균 방출량이 작년 한 해 베네수엘라의 하루 생산량과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 동맹국들의 SPR 방출을 제외하고 미국의 방출량만 봐도 작년에 베네수엘라급 원유 생산국이 하나 더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작년에 SPR 방출이 없었다면 $150은 당연히 넘었고 아마도 $200 근처의 유가도 구경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펙의 12월 생산량은 나이지리아의 생산량 회복에 힘입어 11월보다 하루 12만 배럴 늘었습니다. 하지만 오펙 플러스의 총 목표치보다는 훨씬 낮았습니다. 주요 회원국들은 글로벌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작년 말에 동의한 생산량 제한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펙은 2월 1일 생산 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올해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최근 유가 하락에 맞서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미국 최대 셰일 업체인 PXD의 CEO는 이번 회의에서 올해 유가는 $90를 베이스로 예상한다면서 업사이드는 $150 정도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셰일 업체인 EOG의 CEO 역시 올해 퍼미안에서 활동이 정체될 거라면서 글로벌 공급이 타이트해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 최대 정유소 그룹인 PSX는 올여름 휘발유와 디젤 연료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 정유소는 작년 3월 이후 90% 이상 용량으로 가동 중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처리 용량이 하루 470만 배럴 정도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미스터리한 미국의 수요 감소 뉴스에도 불구하고 PSX의 내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여름 수요가 이미 코로나 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 월가의 투자 회사들도 올해 유가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원자재 책임자인 제프 커리는 2020년 슈퍼사이클이 시작한 이후 올해 전망이 최고라고 할 정도로 긍정적입니다.
But my next guest remains bullish. His bear case for Brent is 125, and he says the setup for the broader commodities complex is the most bullish since the 2020 supercycle began, even though oil prices collapsed spectacularly in the back half of last year. Joining me now is Jeffrey Curry, Global Head of Commodities Research at Goldman Sachs. It's great to see you again, Jeff. Welcome. Great. Thanks for having me. Happy New Year. So where are we on the pension fund barometer of them taking your call versus not taking it these days? They're not taking it. People just do not believe the story. And I think that's important here because people think it's over with. They do not believe in the persistency of it. I think it's important to go back and go, what caused the sell-off in the second half of last year? One, Russian disruptions did not materialize. Two, you had rolling lockdowns in China due to the COVID. And then three, you had 325 basis points of rate hikes and a strong dollar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You put all three of those together, that created a 30% sell-off. And by the way, you pointed out energy was up 60% last year. Commodities more broadly were up 26%. But that's why people don't believe in the story. So you're probably going to ask, what's changed? Everything is changing. Let's start with Russia. You're starting to see evidence of the sanctions beginning to bite, where we've seen exports out of Russia beginning to roll over recently. And when the product restrictions occur in February, that's going to get larger. Second, we look at China. You're seeing a rebound in mobility, bookings for holidays, subway ridership. All of it's beginning to show a rebound. Then we look at Europe. PMIs rebounding, gas prices off, Indian PMIs rebounding. So the overall picture out there sequentially looks much better. And I'm not going to belabor the supply story. I've come on here and made those supply arguments before. What we need is sequential demand growth, and we're seeing evidence of it. 사실 개인적으로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는 큰 기대가 없고 올해 석유는 기승전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낸 시티의 에드모스는 올해 예상 공급 증가를 이유로 브렌트유는 배럴당 $76 그리고 WTI는 배럴당 $70 미만으로 마감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긍정적인 전문가들이 주로 중국의 수요 회복에 근거하다 보니 상반기는 코로나 확산으로 주춤하지만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하반기는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비단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와 아직 코로나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글로벌 항공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즌 초반에 개미 털이하기 위해 $70 밑도 구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가가 $70 밑으로 떨어지면 확신이 없는 투자자들은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날고 뛰는 전문가들도 예상을 맞추는 확률이 30%뿐이라는 점입니다. 올해 긍정적인 유가 전망은 경기 침체 확률인 70%보다는 훨씬 높아 보이지만 실제 유가가 어떻게 될지는 신도 모릅니다. 본인의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조정 시기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유와 부정적인 이유를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에드 모스의 예상처럼 올해 유가가 $70 정도 되어도 회사들의 예상 수익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올해 평균 유가 예상이 $85보다 낮다면 답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 중에 저평가 주식, 작년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배당을 많이 주는 미국의 대형주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거기에 부합하는 회사들이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S&P 500에 있는 회사 중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은 옥시인데 부채도 많고 배당도 없는 수준입니다. 엑소모빌을 예로 드는데 코로나 저점에서 4배도 안 오른 주식입니다. 사실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사실 세계적인 메이저 종합회사 중에 상승률이 높은 건 엑손뿐이었습니다. 그 엑손조차도 옥시처럼 부채 레버리지가 높았기 때문에 부채를 급격히 줄이면서 상승률도 높았습니다. 그 외에 쉐브론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쉘, 토털, 애니, 선코어 등은 수익이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중소형주의 부채가 많은 주식은 베타 값이 큰 빅리스크 주식입니다. 본인이 욕심에 저평가 빅리턴을 택했다면 빅리스크도 감당하셔야지 왜 찡찡거리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작년에 부채 많은 캐나다 소형주들 중에 엑손모빌보다 많이 오른 회사들도 많습니다. 결과를 알고 따질 거면 작년에 1000% 넘게 오른 라인을 사시지 엑손을 왜 삽니까? 그리고 유가 하락과 함께 최고점에서 멀리 떨어져서 문제지. 캐나다 중소형 주식들의 최고점이었던 초록색을 보시면 토크가 위로도 아래로도 엄청나게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결국 섹터 상승을 믿고 투자한다면 베타 값이 큰 주식에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테이션 목적으로 분산 투자가 아니고 올해 엑손에 투자한다는 건 그냥 섹터 상승에 크게 확신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정도 확신이 없다면 엑손이 아니라 그냥 섹터 자체에 투자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올해 전망을 좋게 본다면 오히려 작년의 베타 값에 비해 많이 오르지 못한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은 전략입니다. 물론 시장이 주주환원의 우선인 기업을 선호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적절한 혼합은 중요합니다. 저평가라는 것은 그만큼 부채 같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평가입니다. 미국 중소형 회사 중에 올해 현금 흐름상 저평가로 보이는 주식은 LPI, CP, SBOW, REI입니다. 일단 LPI는 시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세 주식은 부채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욕을 많이 먹는 OBE의 연말 예상 부채 대비 EBITDAX가 0.6배 정도라면 CPE는 1.15배 정도로 레버리지가 거의 2배가 높습니다. 그만큼 저세 주식은 미친 듯이 싸지만 부채 부담이 크고 주주환원이 먼 주식입니다. RBC 은행의 최신 자료를 보면 올해 EV 대비 현금 흐름이 특별히 좋은 미국 중소형 회사들은 EST, SM, CPE입니다. 하지만 부채가 낮고 배당을 주는 회사 중에는 SM 외에 ROCC, CHRD, 에너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가장 저평가는 SM과 RBC 자료에는 나오지 않지만 CRK입니다. 개인적으로 천연가스보다 유가 전망을 더 좋게 보기 때문에 생산량의 90% 이상이 천연가스인 CRK보다는 SM을 좋게 봅니다. 물론 천연가스 쪽을 좋게 보시면 CRK도 굉장히 좋습니다. SM은 작년에 공급망 문제로 시추 지연 이슈가 있었고 최근 JP 모건으로부터 PT 가격이 커트되면서 주가 움직임은 좋지 않지만 현재 현금도 많이 보유 중이고 장기 채권의 이자율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특히 배당을 조금 올렸고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도 도입하는 등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올해 분기마다 굉장히 낮은 가격의 스왑 해칭이 있는 건 아쉽지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인플레이 에너지와 서지 에너지. 제가 3번째와 5번째로 많이 들고 있지만 최근에 자주 언급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별 뉴스도 없을 뿐더러 월 배당을 주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고 있을 수 있는 주식입니다. 특히 IPO는 부채도 많지 않아서 큰 걱정은 없고 SGY는 최근에 최대 주주가 된 에릭 누텔이 더 사서 비중을 늘렸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버밀리온 에너지.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VET는 FCF를 보고 사는 주식인데 올해 예상 FCF가 기존 예상에 비해 굉장히 낮게 나온 게 충격적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카펙스는 많이 늘어난 건 트렌드라고 쳐도 작년에 인수한 자산과 올해 1분기 말에 인수가 끝날 코리브 자산을 생각하면 생산량이 거의 늘지 않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하면서 친환경으로 급격히 전환한 정치인들 덕분인데 회사의 횡재세를 때리는 건 양아치 짓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가이던스 발표 이후에 나온 TD뱅크의 자료를 보면 최근 유럽 천연가스 하락으로 올해 예상 횡재세가 회사가 발표한 것보다 아주 낮습니다. TD뿐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이 회사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도 올해 예상 횡재세가 150밀리언 달러 정도로 회사가 발표한 300밀리언 달러에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나중에 모자란 것보다 줄어드는 게 나아서 굉장히 넉넉히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금 크레딧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 횡재세는 회사 발표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TD에서는 올해 EV 대비 현금 흐름이 CPG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여전히 피어그룹보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횡재세가 사라지는 2024년은 굉장히 좋지만 1년 정도 기다릴 수 있는 투자자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한겨울에 스위스가 영상 20도일 정도이고 유명 스키장들이 개장도 못할 정도로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 천연가스 가격이 미국을 기준으로 20달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신이 유럽을 돕는 건지 날씨 덕분에 유럽의 재고량도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VET가 살아나는 길은 유럽의 날씨가 추워지거나 중국 등 아시아와 경쟁하면서 다시 채워 넣을 때 천연가스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단지 15달러 정도의 현재 주가는 너무 쌉니다. 작년에 YGR이 생산량 가이던스를 수정했을 때도 그렇고 SGY가 뜬금 인수를 하면서 주주환원 2배 상승 시기가 지연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졌을 때도 그랬지만 순간에만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가가 낮다 보니 그 후의 움직임은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VET 역시 실망 매물이 쏟아지겠지만 현재 주가가 워낙 싸고 배당 상승과 자사주 매입 재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식으로 옮겨간다면 분할로 옮기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